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유한조입니다. 첫 번째 주 Introduction to Big Dat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나오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영화는 투마로우라는 영화죠. 예, 이 영화는 미국에 빙하기가 온다라는 그런 가상의 그런 픽션을 다룬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노란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이 클라이머탈러지스트, 기후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구의 이런 기후 변화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석하고 예측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 영화에서 이런 넌픽션 영화지만은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죠. 넌픽션 영화지만은 이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뭐 데이터 분석을 잘못 예측해서 뭐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미국의 빙하기가 일찍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때 이 미국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성능이라든가 그 예측 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가상적인 어떤 그런 예를 보여주는 영화이죠. 예. 이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은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NBA 같은 스포츠 보시면은 밑에 실시간으로 막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재밌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뭐 이 플레이어는 저 플레이어랑 같이 플레이를 할 경우 더 많은 점수를 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실제로 코치들이 이런 정보들을, 이런 결과들을 실제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다양하게 빅데이터의 그런 기술들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아주 큰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이죠. 예. 이런 많이 생산되는 병원 구석구석, 다양한 부서에서 생산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다양한 응용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What would be volume and financial impact be if we were hired to another cardiovascular surgeon? 자, 이 질문은 실제로 미국의 어떤 병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직접 질문한 그런 퀘션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직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존해서 답을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병원의 파이낸셜한 흐름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에 의해서 디시전을 내리게 되죠. 또 다른 예로는 What are readmission patterns for heart failure patients? 의사들 같은 경우 heart failure patients가 다시 이 patients가 기존의 어떤 임상 기록들을 보고 다시 아마 병원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뭐 어떤 특정한 진단에 대해서 이 진단의 이 질병을 좀 완화시키는 특별한 어떤 코어 인터벤션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응용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런 아주 단편적인 스포츠, 영화, 그리고 병원 예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곳에 많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서 예산 절감 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전염병이 어떤 식으로 퍼지나 뭐 이런 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고객의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 분석 등에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볼보 같은 경우는요. 어떤 리콜 레이트를 SNS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나서 리콜에 드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GPS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로드 트래픽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는 주로 예를 들면은 커머셜한 컨디셔널 체인지에 어떤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크레더빌리티, 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경영 뭐 뒷받침이라든가 디시전 서포트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빅데이터는 우리가 그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냥 extremely large data라고 정의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나 뭐 이게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이것들은 빅데이터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예측하고 그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이루는 말로 지금은 요새는 거의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그 예를, 역사를 살펴보면요. 1600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임피리컬 사이언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600년부터 1950년도까지는 이런 이론 과학이 주로 발달을 했었죠. 그리고 1950년 정도에 컴퓨터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이런 기존의 이론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기술들이 그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확대 응용되면서 데이터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쌓이는 데이터를 이제는 이용을 해보자.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응용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증가시키는데 다양하게 응용되고자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그 튜링 어워드 위너 짐 그레이가 한 정의고요. 주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에 살고 있죠. 빅데이터의 히스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960년, 70년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제안이 됐죠. 그러면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큰 인기를 얻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기업이라든가 기관 이런 데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이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80년도 후반,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든가 디시전 서포트를 위해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들, 이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이 각 로컬 어떤 기관에서 쌓인 데이터, 그 로컬 기관들에서 브랜치들에서 쌓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쌓인 데이터를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중앙 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 공장에 그거를 옮겨옵니다. 그 공장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이제 관심을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데이터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 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더 복잡한 기술들이 병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도 21세기 들어서서 뭐 SNS 뿐만 아니라 사이언티픽 데이터, 데이터의 양과 그 버라이어티,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이제 볼륨, 버라이어티, 그리고 벨로시티, 그 데이터의 증가하는 스피드, 데이터의 종류의 다양성, 그리고 양의 증가가 급격하게 크게 늘어나면서 빅데이터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 피라미드 위에 이 CEO들이 디시전을 내릴 때 본인들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내리다기보다 아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리죠.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서 있는 데이터 소스들, 이걸 관리하는 DBA가, 여기 DBA가 있죠. 예. DBA가 이 데이터 소스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고요. 이 DBA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랑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의 요구를 DBA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고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의 어떤 비즈니스 분석을 통해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엔드 유저인 CEO들이나 뭐 executive 오피서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요, 예, 보십시오. 데이터 사이언스가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에만 존재하는 이런 현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 대표적인 논문, 저 사이언스, 제일 위에 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이 논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목이 Quantitative Analysis of Culture Using Millions of Digitized Books. 자, 이거는 글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책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를 한 어떤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네이처에 실린 이 논문도 보십시오. Quantifying Evolutionary Dynamics of Languages. 네, 이것도 어떤 랭귀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번째 논문도 Frequency of word use predicts rates of lexical evolution throughout Indo-European history.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다른 분야, 뭐 인문학, 뭐 생명공학, 이런 뭐 화학, 물리학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연구들도 다 모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아주 키 핵심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The necessity of grappling with big data. The desirability of unlocking the information hidden within it is now a key theme in all data science. 그렇죠? 자, 유펜의 어떤 교수가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KD 너겟에서 이런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Data scientist is selected as sexist job on 21st century. by Harvard Business Review. 그러면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커리어 path is expected to grow by 11 to 14% faster than for all occupations. 자, 드루 컨웨이의 데이터 사이언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해킹 스킬,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해킹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로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math, 통계 난리지. 그리고 substantive domain 난리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한가운데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학습,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아마 이 해킹 스킬, 컴퓨터 사이언스 스킬과 좀 수학적인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겠고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인문학이나 뭐 화학, 뭐 생명공학의 일반적인 그 학자들은 주로 자기 도메인 난리지를 통계 지식에 를 응용해서 이걸 분석하는 그런 트래디셔널 리서치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거기에 컴퓨터 사이언스 스킬까지 다 겸비한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그런 기술까지 필요로 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다 그러면요,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요, 관계형 DB를 다루죠. 예, 그게 일종의 스트럭처드 데이터죠. 그러나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 등, 뭐 그래프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if you are a statistician, you need to learn to deal with data that does not fit in main memory. 그렇죠. 일반적으로 statistician은 뭐 R이나 SAS, MATLAB 이런 툴을 써서 많이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그런 툴들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툴이 execution이 되죠. 만약에 데이터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메모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하나의 컴퓨터 안에 다 들어올 수 없다. 이러면 이제 그런 통계적인 툴 이상의 어떤 빅데이터 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죠. If you are a software engineer, you need to learn statistical modeling and how to communicate results. 그렇죠. 따라서 이 빅데이터 전문가는 기존의 DBA의 어떤 그런 스킬이나 통계, 수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스킬, 이 모든 것들이 겸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데이터, 자, 이 용어가 참 굉장히 그렇죠. 평범한 용어죠. 예, 이 용어가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자, 빅데이터랑 비슷한 용어는 기존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DLDB라는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리서치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크니까 뭐 병렬 처리하면 되지 않나? 패럴렐 프로세싱도 이미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연구가 되어 오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빅데이터에서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테크니컬한 챌린지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챌린지가 존재하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 그 전에 한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의 연구 결과를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게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이 큰 소셜 네트워크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K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이 문제가 이 데이터 마이닝 분야, 빅데이터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었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 이제 NP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증명이 됐는데요. 즉, 이 최적의 값을 구하는 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많은 approximate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2013년에 IPA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알고리즘은 그 전 알고리즘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빠르고요. 그리고 이걸 수행하는데 메모리도 훨씬 더 적게 썼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인플루언스 다이퓨전 모델에 적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인플레이션 스프레드를 예측을 그 측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병렬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큰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 있는 K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CPU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중요한 거죠. 병렬 처리가 잘 되면은 CPU를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하드웨어를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수행 속도를 줄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연구는요, 병렬 처리가 잘 돼서 CPU 코어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빠른 스피드업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연구가 기껏해야 그래도 한 500만 사용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실험에서. 그런데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 넘는 그런 사용자를 가지고 있죠. 그럼 10억이 넘는 사용자에서 저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그렇죠? 컴퓨터를 500만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사용자에서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5대의 컴퓨터를 썼다. 그러면은 10억을 하려면은 뭐 1000대의 컴퓨터를 쓰면 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거기 연구자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병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억 네트워크에 스케일업을 시켜라. 맵 리듀스라는 어떤 빅데이터 테크닉을 써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안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병렬 처리가 잘 되는 알고리즘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빅데이터의 프레임워크에 적용시키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맵 리듀스는 대표적인 이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병렬 처리, 분산 처리하는 프레임워크인데, 병렬 처리가 잘 되는 알고리즘이 맵 리듀스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 프로세싱과 패러렐 데이터 프로세싱이 똑같은 문제는 아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 회사에서 기업들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사용을 해왔죠. 그런데 데이터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3V라고 하죠. 데이터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예, 데이터의 양, 아니면 데이터의 다양성, 데이터의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커짐에 따라서 어떤 기존의 이런 엔터프라이즈 DBMS가 이거를 홀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의 이런 레이어들이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이어들 밑에서 보면요, 가장 밑에 부분에 스케일 아웃 클러스터, 스토리지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액세스, 그리고 그 위에 하이 레벨 랭귀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들은 뭐 SAN이나 NAS 같은 센트럴라이즈드 스토리지를 이용을 했었죠. 여러 개의 서버들이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는 또 스토리지 서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고가인 프로프라이터리 어떤 그런 제품들이었죠. 굉장히 이제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은 반면에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거나 스케일업하는 그런 코스트는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뭐 트위터만 해도 뭐 하루에 뭐 몇 테라씩 한 10테라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따라잡기에는 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의 벨로시티,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런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들은 이제 뭐 그냥 기존의 슬로우워, 상대적으로 약간 느린 네트워크,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에다가 계속 그냥 시스템을 갖다 붙이면 됐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케일업이 아니라 스케일아웃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존의 커머더티 하드웨어로 그냥 저렴한 하드웨어로 이거를 계속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의 큰 절감을 이루게 됐죠. 대신 문제는 무엇이냐? 이 네트워크가 이제는 인터넷 같은 기존의 공용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트랜스퍼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센트럴라이즈 스토리지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이 필요하게 된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빅데이터의 3V, 특히 하이 벨로시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데이터 트렌드 때문에 스토리지 트렌드가 영향을 받았죠. 분산 스토리지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가 이제 등장을 하고, 따라서 이 분산 스토리지를 사용함에 인해서 스케일 아웃 코스트가 줄었죠. inexpensive scale out. 그런데 데이터 트랜스퍼 코스트는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트랜스퍼를 우리가 좀 최소화하자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 아이디어로 자, 데이터 트랜스퍼가 코스트가 비싸니까 이 큰 양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 대신 오퍼레이션을 이동시킴으로써 어떻게 기존의 프로세스를 달성해 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바로 맵 리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맵 리듀스의 맵과 리듀스, 이 맵 펑션을 보면요, 이 맵 펑션이 마스터에서 어떻게 이게 서브미션이 되지만은 실제로 이 맵 펑션은 데이터 노드, 이 펑션이 데이터 노드를 가서 그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이 되죠. 엑스큐션이 되죠.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오퍼레이션이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 리듀스를 따라서 하둡을 비롯한 많은 오픈소스 서브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데이터 트랜스퍼 코스트가 비싸니까 오퍼레이션을 대신 움직이자라는 이런 맵 리듀스 프린시플에 따라서 많은 디자인 팁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둡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하둡의 성능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하둡의 성능을 올릴까 이제 디자인 팁들을 보시죠. 이런 팁들을 보면은 뭐 lower workup of reduce, compression maps output, 뭐 minimize iteration, or broadcasting 이런 팁들이 있는데 이런 팁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트랜스퍼를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이런 프린시플에 기반해서 나온 팁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하튼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예, 기존의 폰노이만 아키텍처 데이터의 이동을 상관없이 하다가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를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프린시플 없이 그냥 이게 병렬 처리 알고리즘이니까 병렬화 시킨다 해서 기존의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플루언스 맥시마이제이션 소셜 네트워크 뭐 10억의 사용자들 중에서 K명의 가장 핵심 인물을 찾는 인플루언셜한 사람을 찾는 그 알고리즘 이 병렬화가 됐는데 왜 10억의 인구까지 익스텐션이 못 됐냐면은 이런 프린시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리 패럴렐 병렬화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터레이션 때문에 헤비 데이터 트랜스퍼를 초래했고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10억 인구까지 그렇게 피저블한 타임에 실행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맵 리듀스는요 주로 이 하둡 맵 리듀스 이런 거는요 주로 배치 프로세스에서 잘 쓰이도록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는 데이터 트랜스퍼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트랜스퍼를 위한 또 새로운 빅데이터 서브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 이것도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는 서브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또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에서 이제 뭐 에이시드 프로퍼티 어떤 컨시스턴시를 개런티하기 위한 그런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많은 오버헤드 병렬 처리 오버헤드가 생겨서 자 그런 오버헤드를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개런티하지 말자. 그래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가 약간 루즈한 데이터 컨시스턴시 모델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NoSQL DB가 이제 등장을 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빅데이터, 빅 그래프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들도 나오고 다양한 IoT 플랫폼들 이것들도 이제 기존의 위에 이런 NoSQL이라든가 빅데이터 서브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IoT 플랫폼들 이런 서브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의 전체적인 이 연구를 이게 레이어별로 나눠보면요. 이 중간에 이제 빅데이터 서브 프로젝트 중에서 중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 사람들은 빅데이터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그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추천이라든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셜 네트워크 이런 쪽에 응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데이터 트랜스퍼를 미니마이즈 할까? 그리고 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어떤 태스크에 최적화시킬까? 서치 태스크 혹은 추천 시스템 혹은 또 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어떤 데이터에 더 적합하게 디자인을 할까? 텍스트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혹은 배치 프로세싱, 스트리밍 프로세싱 그리고 스토리지는 어떤 스토리지에 최적화시키게 디자인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지를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뭐 스케일 아웃 코스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에너지 이피션시라든가 로드 밸런싱 등등 뭐 SSD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등등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위에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은요. 자, 어떤 플랫폼을 써야 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적화시킬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은 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기존의 플랫폼으로 과연 어프락시미탄 알고리즘이라도 개발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레이어에서 서로 사실은 많은 연관이 있지만은
각각 레이어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고민들, 이런 새로운 챌린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게 된 것이죠. 자, SSD랑 HDD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자, SSD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빅데이터 하드웨어에다가 응용을 해봤더니 HDD에 비해서 별로 성능 향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발표한 벤치마크 테스트는요, 데이터가 사실은 뭐 100기가? 이게 뭐 우리한테는 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빅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점점 200기가, 300기가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 보십시오. SSD를 사용한 그런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훨씬 HDD보다 더 큰 폭으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SSD를 사용한 시스템은 16노드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HDD는요, 그거의 2배에 해당하는 노드를 썼죠. 즉, 이런 이제 성능 측정 비교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상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노드를 더 늘리는 게 좋은 것이냐, SSD로 대체를 하는 게 HDD로 대체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SSD를 어떻게 쓸 것인가? 기존의 HDD를 다 리플레이스 해버릴 것인가? 네? 혹은 중간에 이 SSD를 HDD랑 메모리 사이에 캐시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티어링 모델을 써가지고 핫 데이터를 SSD에 놓고 HDD를 콜드 데이터를 HDD에 넣을 것인가? 자, 이럴 경우는 또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슈들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이상적인 모델은 디스트리뷰티드 모델. 자기가 이제 알아서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스토리지의 그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시키는 어떤 이런 가상의 모델들. 네,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모델들. 이것도 굉장히 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아주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쪽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코스트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HDD를 쓰죠. 예, HDD를 써서 그런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콜드 데이터를 HDD에 저장을 하고 많이 쓰는 데이터를 SSD에 저장하는 이런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굉장히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그런 회사에 들어서는 대부분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죠. 실제로 기업들, 링크드인, 트위터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그냥 SSD로 다 대체하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의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고 현재 빅데이터에 어떤 새로운 테크니컬한 챌린지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테크니컬한 챌린지를 참 다루는데 다루기 위해 이 코스가 디자인이 됐는데 사실은 이 코스 한 코스로 어떻게 이 많은 챌린지들을 사실 다 다루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코스의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아온 이 테크니컬한 이슈들을 보면은 이 빅데이터가 여러 개의 필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인터디스플리너리 필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 근데 이 코스는 그래서 기존의 코스에서 쉽게 다루지 못했던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진 이런 통합된 기술들을 다루는 첫 번째 코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의 난이도는 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부생들 중에 3, 4학년 학부생들, 뭐 2, 3, 4학년 학부생들 혹은 대학원생, 뭐 초년차 대학원생들에게 적합한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의 토픽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코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기본적인 기초 이론과 그리고 툴과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코스가 크게 두 개의 서브 코스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빅데이터의 두 가지 면을 다루게 되죠. 시스템적인 면 그리고 메소달로지적인 면. 시스템적인 면에서는요. 데이터를 스토어하고 프로세스하는, 즉 뭐 SQL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맵리듀스, 하둡, 스파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큰 데이터를 어떻게 스토어하나, 매니지하나,
분석 하나를 다루고요. 그게 첫 번째 half of the semester의 이 시스템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고요. second half of the semester에서는요, 이런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을 두 번째 half of the semester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